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며 남겼던 한 장의 쪽지 기억하시죠? 성완종 리스트로 불린 이 한 장의 쪽지에는 정치인들의 이름과 억 단위의 액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 성완종 회장이 이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미겠죠. 여기에는 친박 인사들과 함께 홍준표 1억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미연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들으시겠지만 홍준표 지사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히니까 반기문을 밀려고 하는 친박 세력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버렸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경상남도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환 국면이나 극복하시고 대권주자 운운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이른 면이 있습니다. 서울 효자동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올해 담배세가 2014년과 비교해서 6조 원이나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말에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총 세금 수입 가운데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폭증했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살기 팍팍해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담배 요금이 거의 더블로 뛰었지. 열불나서 에어컨을 틀려고 했더니 누진제 때문에 금방 끌 수밖에 없었지. 이래저래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는데 주인이 와서 전셋값 올려달라고 난리지.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자니 물대포 맞을까봐 걱정이지. 헬 조선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그 말은 또 하지 말라고 하지. 어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2주 만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고를 쳤습니다. 전두환을 예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헌정찬탈, 내란범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추미애 대표는 취소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전두환 만나러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연희동에 사는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는 나이든 영세민을 위로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괜히 실명을 까셨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가계부채가 점점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 증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완배 기자가 존경받는 원로로 박승 전 총재를 꼽지 않았습니까?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승 전 총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워낙에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고요. 이 원리금 갚다 보면은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정부 정책도 핵심이 틀렸다고 보는 게 예.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하면 대기업을 도와주느냐, 예.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냐. 물론 수출도 늘리고 투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 그 이상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해야 하느냐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가계부채를 줄여주느냐, 예. 어떻게 하면 가계 교육비를 줄여주느냐, 예. 어떻게 하면은 가계 이 주거비 부담, 그러니까 집값을 싸게 해주느냐, 예.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여주느냐, 예.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집집마다 몇십만 원씩 그냥 나눠주고 있죠. 돈을 예. 주잖아요. 예. 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참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죠.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예. 만일 누가 그런다면 그게야 포퓰리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거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해야 가계 소비를 늘려서 가계 소비가 늘어나야만 대기업도 살아나고 경제도 예. 살아난다는 새 엔진을 일본에서는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찌됐건 제가 이제 가처분 소득 문제 때문에 이것이 쉽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 관련해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낮추자라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이죠. 예. 요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이른바 법인세가 지나치게 좀 낮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법인세 좀 올려서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좀 돌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 기업 소득이 가계로 환류되지 제대로 환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낙수 효과가 없단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 소득 환류세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예. 같은 맥락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지금 유보로 쌓이고 있는데 지금 현금 유보만 해서 100조가 넘습니다. 이 예. 30대 기업에. 유보로 쌓이고 국내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하고 하니까 그 돈을 가계로 환류를 시켜서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자. 그 수단으로서 법인세를 올리자는 발상입니다. 예. 저는 이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인상 필요성이 있다.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은 예. 그러면 투자가 줄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예.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요. 예. 법인세율을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39%, 일본이 3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34%였던 걸 예. 지금 계속 내려가지고 투자하라고 내린 거죠. 계속 내려서 지금 22%인데 예. 22%는 이건 명목상 그런 거고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세가 많아서. 예. 같이 이제 감면 혜택이 있어서요. 예. 예. 그래서 이 세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14% 실효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부실기업 대우조선에 4조 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 결정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이 3명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핵심 당사자 3명이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다만 서별관 회의 참석자 중에 한 명인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나왔습니다.
임종용 위원장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추궁, 임종용 위원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임종용 증인은 서별관회에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별관회에 참석했을 때 중요한 게 문제가 있었지. 서별관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밀히 논의를 해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지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실사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될 텐데 그 서별관회의 판단 근거가 실사 자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실사 자료입니다. 제가 구입한, 제가 입수한. 이게 안진회계법인이 한 성동조선에 대한 실사 보고서입니다. 삼성회계법인이 한 대우조선 건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건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내실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자료가 이 실사 자료, 이것에 기초해서 서별관회의가 4조 2천억 대우조선해양 투입 결정했고 7,200억 정도의 성동조선 결정은 맞죠? 맞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의 그 지원반의 기초는 그러니까 실사 보고서에 그대로 나온 대로 여기도 7,200억 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성동조선에 7,200억을 투입해야 될 근거로서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예측이 올해 7척, 2015년 7척, 2016년에 24척이 수주될 것을 전제로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7,200억을 투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4척밖에 못하고 올해는 한 척도 아직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실사보고서, 왜 이렇게 했는가 실사보고서를 보니까 이 실사한 사람들이 안진회계법인이 뭐라고 자기들이 서문에 써놨냐면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가 실제에 부합하는지 유동자산, 유형자산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실사 작업이 안 돼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분식회계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할 능력도 없는 이런 실사보고서를 기초로 4조 2천억의 투입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부실한 의사결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저는 서별관 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료를 안 내나요? 이런 실사보고서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회사 측에서 분식회계된 자료에 기초해서 잘못된 나무다리 긁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이 2015년 10월 2일 날 발생된 이 실사보고서 잘못된 회사 측이 완전히 불식한 그 자료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해서 서별관 회의를 2015년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려야 되려면 스트레스 보고서 시험을 했는데 스트레스 조사를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일적인 말이죠. 이게 무슨 영업상 비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영업상 비밀 때문에 이걸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실사보고서에는 정말 선박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선박 원가, 그게 무슨 영업 비밀이에요, 그 상황이. 그것은 그 나중에 논쟁하기로. 일단 오후에 나는 이 추가로 이 자료를 꼭 제출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스트레스 보고서를 받아야 이후에 어떻게 살릴 건지가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증인 임종용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진해운 말이죠. 한진해운을 세계 6위의 한진해운을 이렇게 무대책으로 법정관리로 보내는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물리대란을 예상 못했다 그랬죠, 증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을 다 예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느냐. 두 번째는 물류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 예상하고 법정관리. 그에 대해서는 해수와 한 6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제 주장은 지금도 어제 중소기업 한 번을 만났더니 자기 물건이 지금 롱비치에 지금 컨테이너 항에 지금 하역을 못하고 지금 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벌크선도 아니고 컨테이너선은 전기 항로라서 시간이 만약에 늦춰지게 되면은 모든 원료라든지 제공품 자체가 제때 공장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상선 인수도 안 돼요. 한지연이 무너지면 머스크나 다른 대기업들이 다 이 상권을 뺏어갈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과 다릅니다. 네트워크는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대우 조선해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금을 투입해서 살리고 연착륙을 시켜야 될 게 바로 한진해운인데 이렇게 대책도 없이 법정관리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적어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면 하주도에게 말을 경고를 해서 짐이라도 뭘 시켜 했어야죠. 내일 모레 법정관리에 들어갈 상선에다가 다 컨테이너 실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바다에 띄워놓으면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책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대안을. 예, 물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이런 그 혼란과 피해가 생기던 점은 전부 책임자 이론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해운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 해운 물류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어디서 생겼느냐면, 자, 한진해운과 이 과정에서 제일 필요했던 것이 한진해운의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채권단을 비롯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진해운과 회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상선을 데리고 와서 자, 현대상선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업은 물론 자기네들이 계속 살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9월 4일이라고 하는 채권단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마지막 한계였었고, 이런 정보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지요. 재판을 마친 홍준표 지사는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은 누군가가 그려놓은 정치적 큰 그림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마치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억지로 짜맞춘 것. 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오면서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재선 가면 성완종한테 안 물어본다고 해요. 돈은 엉뚱한데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뒤지고 시작합니다. 지난번 재판 정은 때 경남기업 전무가 왜 홍준표를 찍었냐? 그러니까 성완종이가 그랬답니다. 홍준표는 친박도 아니고 청와대에 부담이 없으니 홍준표 찍어주고 나 불구속으로 딜을 하자.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찍어주고 나 불구속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 변호사한테 협상을 하러 가니까 자기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소리 듣고 절망에 빠져서 바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법정에서 나온 경남기업 전무의 정언입니다. 자기 사건, 자원비리 사건 불구속되려고 친박도 아니고 청와대 부담이 없는 홍준표 하나 찍어 만들어서 넘겨주고 자기 불구속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년 6개월 동안 나를 묶어둘 필요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대선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내가 받은 느낌은 성완종 리스트에 내가 포함될 때 그때 2014년 1월에 내가 대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성완종 씨가 반기문 매니아입니다. 반기문이 스폰서였고 지지자였고
그래서 내가 그 대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성완종 리스트에 내가 끼어들 이유도 없었는데 그게 한번 보세요. 전부 친박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런 상관없는 내가 끼어듭니까? 그리고 성완종 씨가 2012년도 대선하면서 충청 포럼을 운영해요. 그 회사입니다. 근데 대선 때 돈은 엉뚱한 데 다 저끼리 나눠 써놓고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저선 가거든. 내가 꼭 한 물어봐야 되겠다. 성완종 만나면 내가 한 물어봐야 되겠다. 왜 엉뚱한 놈들하고 돈 다 나눠 써놓고 날 끌어들이냐. 좀 합시다. 지사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친박 지지자들이 반기문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발을 묶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 취지신 건가요? 나는 그래 이야기한 바가 없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사님의 그 정계 은퇴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정치권 일각에서 이제 정계 은퇴해야 되는 정치권 일각 누가? 그 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박지원이는 은퇴 10번도 더 해야 되겠네. 박지원이는 그럼 은퇴 10번도 더 했네. 어제 라오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 직후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환으로 일본이 10억 엔을 줬으니 한국도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 정부 보고 진실을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금태섭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됐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 합의는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무슨 이유로 소녀상 철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부인해온 이면 합의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베 총리의 이러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면 합의가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10억 엔을 줬으니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요구에 정부가 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 비밀도 아니고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이면 합의를 하고 또 감추었다는 것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면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을 예방한다. 이런 일정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자 추미애 대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미국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동안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오늘도 원로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공동체의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 피박토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인님, 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인이라고 봐요. 또 왜요? 뭐가 또 문제입니까? 아니 그 씨발 전두환한테 인사 한번 가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 지랄 발광 트위스트를 주는지. 야, 그런 당에 무슨 가망이 있겠니? 아니 전두환 씨를 왜 예방합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건 내가 똥보가 이럴 줄 알았지. 야, 그래도 7년 동안 대통령 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무시하는 거 그렇지 않니? 쿠데타로 집권하고 광주 시민 학살하고 민주화 운동 인사 잡아다가 고문하고 폭행하고 살해하고 정치 공작 벌이고. 전두환 씨가 우리 역사에 무슨 이득을 끼쳤습니까? 이렇게 이념적 편견에 매몰돼 가지고.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대통령이 대접받을 수 있겠니? 이님은 민주주의 파괴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면은 전두환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강제 점령한 겁니까? 사회자, 그러니까 너는 반쪽의 국민을 설득할 수 없어. 아니 반쪽의 국민이 전두환이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전두환 집 앞마당 팠잖아요. 그렇게 망신 준 건 뭐냐고요? 전직 대통령인데. 야, 전두환 재산 환수한 검사 있잖니? 김형준 부장판사 말이야. 친구로부터 스폰서 받았잖아. 전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 하늘이 심판하신 거라고 봐요. 나 이거 참. 자,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과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야 하나, 이 문제로 토론을 벌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님. 명절 때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지. 따라서 명절 때만은 고속도로 입구에 고속도로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잖니. 그 현판을 떼는 거야. 그리고 저속도로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경부 고속도로가 아니라 경부 저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니라 서해안 저속도로. 야, 저속도로인데도 여기 돈 내고 타겠다고 하면은 누가 맞겠니? 그러면 요금에 대한 저항은 없어진다고 봐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라리 받지 말자. 이런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도로공사는 땅 파서 먹고 사냐? 그 명절이라고 돈 안 받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예 돈 받지 말자. 이건 좀 무책임하니까. 그 평균 시속이 그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적게 받는 거지. 서울, 부산이 평소에 3시간 반이니까 3시간 반 미만이면은 제값을 받고 그보다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늘어난 시간만큼 점점 줄여서 받는 거지. 어때?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괜찮지? 이게 바로 원로의 노하우 아니겠니? 또 있어. 그 자동차 공장에서 새 차를 실어 나르는 큰 트레일러 있잖아. 그 트럭인데 뭐 새 차 6대에서 7대 태우고 다니는 그 트럭. 알지? 이거를 그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배치해 두는 거야. 그래서 그 부산 가는 트레일러, 광주 가는 트레일러 이렇게 세워놓고 6대에서 7대씩 태우고 가는 거야.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야, 그러면은 6대에서 7대가 한 대가 되잖니. 차를 6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고 봐요. 오, 정말 기발합니다. 이게 바로 국보위 출신답구만. 전두환 똘마니. 창녕감님, 창녕감님도 추미애가 전두환 예방하는 거 지지하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또 옛날에 그 전두환 감옥 갔을 때는 사면 복권 해주자 이러셨잖아요. 야, 근데 국보위는 너만 했잖니? 외대 출신인 너만 했잖아. 야, 그렇게 국보위 한다고 출세가 되냐? 메인스트림이 되냐고? 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자, 명절 고속도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보관을 설명해 주시죠. 추석에 고향 내려가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부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고정관념입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힐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건 미풍양속 아닌가요? 서회자, 지랄하고 있네. 야, 요즘에 그 고향에 누가 내려가고 싶어하니? 가면은 야, 너 살쪘구나. 야, 너 결혼 언제 하냐? 취업은 언제 하냐? 반에서 몇 등 하냐? 야, 이런 듣기 싫은 이야기 들으려고 고향 가냐? 또 부엌에서는 고부간의 갈등 무드에 동서들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시누이까지 나타나봐. 이건 씨팔 뒤엎어버리고 싶다니까. 아이고, 같이 살았어야 명절도 명절이고 가족도 가족 아니겠어? 야, 요즘 가봐. 가족끼리 모여서 뭐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야. 서로 카톡을 해요. 그럴 거면은 왜 명절 때 만나는지. 이 신랄하신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애써서 고속도로 타서 고생해도 고향이 행복하면은 길 막히는 거 그건 고생도 아니지.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원적 해법이라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씩 명절을 지내는 겁니다. 지역별로.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은 올해 쇠고 내년은 경상도, 그 다음에는 충청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고속도로가 막히겠어. 또 고향에서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 이건 뭐 딴 얘긴데 명절 때는 카톡 서버를 아예 꺼버리는 거야. 아예 못 쓰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 서울대 출신 두뇌에 있지. 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명절에 고속도로 정체 현상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피박 토론은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시끄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추미애 대표가 추석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연희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 쪽 핵심 관계자는 화해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12일 오후에 영희동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기자가 이게 추미애 대표의 의지냐고 물으니까 밝히기 곤란하다 차차 설명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언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간간히 나오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국가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결정한 일인데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두환이 국가 원로입니까? 실소가 나옵니다. 실소가. 예, 어쨌든 더 살펴보겠는데요. 호남 쪽 반응이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논란이 되는데도 왜 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달라. 호남을 위해 가신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호남을 위해 간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찾아가려 했으나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아서 연기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고 하는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방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뭐야 그건 또. 하여튼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 예방 계획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상당히 이제 비판이 많이 나왔고요.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사실 무근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헌정 찬탈, 내란 목적 살인범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서울의 그 재선 의원인 박홍근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은 예방을 안 한다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은 아니고 대선을 위한 동진이나 국민 화합 차원이라면 하필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분이 왜 먼저일까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병두 의원도 저희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민병두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피해 당사자인 광주의 동의 없이 광주를 대표해 전두환 씨와 화해할 자격이 있나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운이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현충원 묘역에 묻히는 것 자체를 심사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 추미애 대표의 그 전두환 예방 계획은 뭐 당의 주류인 친문재인계와도 전혀 교감이나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쪽도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와 일체 교감이 없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추석 전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또 추석 때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전두환 예방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5.18 그 유관 단체도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민 분열의 장본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전두환 씨는 아직도 5.18에 대해 털끝만치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조차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통합 행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SNS나 공개적으로 추미애 대표의 전두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결국 오전에 추미애 대표는 그 예방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추미애 대표는 일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에. 그래서 돌아가신 대통령에는 묘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가신 대통령에는 계신 곳을 방문하는 것이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글쎄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윤관석 수석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에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소집됐고요. 거기에 뭐 참석한 김영주, 김병관, 양향자 최고위원 등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사전에 그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예방 계획이 공개됐다가 다시 취소가 되긴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뭐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좀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 환노위원장 할 때도 그 노동법 개혁안에 대해서
그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를 시키고 한노위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좀 독단적인 독불장군식의 리더십이 이렇게 표출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당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좀 아마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전두환을 옹호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두환 시대의 덕을 본 사람일 텐데 국보위 멤버 출신의 그분인가? 그래도 그렇게 그 정무 감각 없는 그런 일정을 잡는다는 게 예. 정말 이건 뭐 만약 이 부분을 구상하고 실행한 사람이 있다면 물론 뭐 추미애 대표가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한 것이긴 하겠지만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밝혀서 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정말 뭐 한 중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정이잖아요. 예. 그 김영래 상임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아직까지 그 털끝만치도 반성을 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예. 전 국민의 이제 지탄을 받고 뭐 재산 은닉이라든지 아주 그냥 파렴치한 범죄만 저지른 사람인데 이게 그 정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무슨 자격으로 광주의 아픔을 그 주범인 학살의 그 책임자인 전두환과 화해를 한다는 것인지 여러모로 이해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호남에서의 지지는 완전히 끝이 났다. 물론 이게 취소가 됐긴 했지만 일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남이나 광주 민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별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한 말은 뭐 추미애 대표만의 입장이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히 큰 행보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조금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무리수가 나왔는지 저도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네요. 예. 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대통령이 의뢰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 혼자서 못 받은 걸로 드러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응천 의원만 청와대 선물 못 받았다 이런 제목의 인터넷 매체에 이제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응천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이제 링크하면서 선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이 인터넷 언론사가 각 의원실에 그 청와대에서 온 선물 수령 여부를 확인했는데 조응천 의원실에는 청와대에서 온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예. 청와대에서는 이게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냐면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고 근데 일부 배달이 늦어지면서 배달이 안 와서 그 국회의원 몇 분이 이제 문의를 주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근데 조응천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러면서 배송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가 저 선물 못 받았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뭐 이게 뭐 유머이고 농담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SNS 글을 올린 조응천 의원도 경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보낸 선물 배송을 취소해버린 청와대도 너무 정말 속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편에 좀 코미디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의원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못 받아서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그걸 그 과정에서 해석한 언론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다고 안 보내는 또 청와대의 옹졸함이란 정말 갑자기 이 유승민 의원 부친상 났을 때 조화를 안 보낸 청와대의 행태가 갑자기 반추됩니다.
저도 안 보냈고 그 난 수령을 또 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낸 난을 수령을 거부해서 또 한 차례 해프닝이 있었는데 하여튼 정말 협량 속이 정말 좁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속에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더 오히려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홍준표 경남지사, 이거 뭐 큰 타격을 입게 됐네요. 예, 오늘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며칠 전에 홍 지사 쪽은 무죄를 확신한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 혐의는 이거죠. 2011년 6월에 당시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보낸 인사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였는데요.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근데 그 재판부는 1심 재판 오늘 선고가 났는데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실형이면 바로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은 안 했고요. 예. 그나마 선처를 해준 거죠.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받고 그러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인다. 그리고 금품 전달자가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된다. 이러면서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 선고가 나온 뒤 홍준표 지사는 상당히 또 반발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승에 가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따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에 여러 명의 친박 실세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이병기, 유정복, 서병수,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나마 기소된 사람이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이고요. 그런데 홍준표, 이완구 둘 중에서 제일 혐의가 확실한 사람이 홍준표 지사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전달한 사람이 윤모 씨라고 기자 출신 경남기업 간부였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니까 윤 씨한테 접촉을 해서 나한테 돈 준 사실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증거 조작에 나섰거든요. 그 사실이 윤 씨가 그런 내용을 다 녹취를 해서 다 갖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로.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가 돈을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한테 돈 준 사실 없다고 얘기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돈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지사가 사실은 정말 입증이 가장 쉬운 상태였고 그래서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홍준표 지사는 저승에 가서 성완종한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따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다 이런 말도 많이 표명했다고 하는군요. 아, 그래요? 노상강도. 정말 강도짓을 누가 한 건지 모르겠네요. 성완종 씨는 돈을 줬는데. 그렇죠. 돈이 없어진 사람은 성완종 씨인데. 아이고, 홍준표 지사, 이거 지금 1심에서, 사실은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죠. 실형. 이게 집행유예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일단 법원이 은혜를 베풀어서 일단 법정 구속은 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정 구속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심, 3심 가서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2심에서도 보니까 바로 법정에서 구속할 수도 있더만요. 판사가. 이게 이제 만약에 유죄가 무죄로 번복이 안 되고 유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본인이 범행을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 참작 사유가 돼서
이렇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홍준표 지사는 절대 돈 안 받았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뒤집히지 않는 한 홍준표 지사는 이 형이 확정이 되면 사실상 실형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야, 이거 참, 이거 무슨 뭐 대권 후보로서의 꿈이 수포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 감옥 갈 위기에 놓였네요. 그렇죠. 검사 출신인데, 모래시계 검사인데. 예. 이렇게 몰락하나요? 예, 참.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목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최광휘 이 영화평론가 만나겠습니다. 최광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추석이 목전입니다. 이 추석에 특선들 많이 나옵니까? 네, 추석은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추석 연휴인데 보통 그 전주에 기대작들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극장가에 간판을 내거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두 편의 한국 영화 기대작이 한꺼번에 개봉을 했습니다. 어제 개봉했는데요. 한 편은 김지훈 감독, 이전에 뭐 달콤한 인생이라든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작품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김지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씨와 공유가 주연을 맡은 밀정이라는 작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또 한편은 그 조선 후기에 그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던 실화 인물이죠. 그 고산자 김정호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작품이 함께 개봉을 해서 밀정과 흥행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봉했는데 어제 하루 스코어를 보니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밀정이 28만 명. 어제 하루만요. 그다음에 고산자 대동여지도가 2만 6천 명. 아이고, 10분의 1이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관객 입장이라도 대동여지도보다는 밀정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또 밀정하니까 스펙타클한 뭐 액션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또 아무래도 김지훈 감독의 전작들이 또 화려했으니까요. 반면에 이 강우석 감독은 아직도 그 작품 활동 하시네요,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적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흥행작을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작품을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비교, 대조하시기 위한 이유겠죠? 네, 두 작품이 근데 평행선에서 비교하기는 좀 뭐하는 게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연출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냐면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최근에 사실 한국 영화가 시대극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올해도
굉장히 뭐 연초에 뭐 동주라든가 뭐 해어화라는 영화, 그다음에 올 여름만 해도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덕혜옹주, 천상육작전 뭐 이런 그 시대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추석에 시대극 두 편이 같이 맞대결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역사라는 것이 그 영화의 주요한 소재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소재로 삼은 영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예. 왜 이게 별로 없었냐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배 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흥행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다가 그 징크스를 깬 사람이 이제 최동훈 감독입니다. 예. 암살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크게 성공했죠.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돌파하면서 예. 이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밀정도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영화는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정출이라고 하는 친일파 경찰입니다. 예.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이죠. 예. 네, 그 당시에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독립 무장 운동 단체가 있었죠. 예. 그 의열단의 뒤를 캐라라고 하는 특명을 받게 되고요. 그 의열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공유 씨가 연기한 김우진이라는 인물에게 은밀히 접근을 합니다. 사실 다 정체를 알고 있죠. 한 명은 일본 경찰이고 한 명은 의열단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정체를 숨긴 채 술도 마시면서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의열단 본부가 오히려 역공을 펼쳐라. 그래서 이정출을 포섭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정출을 의열단과 일본 경찰 사이에 이중 스파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영화의 이제 기둥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허허허, 재밌겠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요소들. 예. 이게 이제 스파이 영화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화면 톤이 어둡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김지훈 감독의 어떤 영화적 야심,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나 아니면 악마를 보았다 같은 색깔이 겹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일단 얘기는 서스펜스와 미스터리를 동시에 품고 달리긴 하는데, 인물 구도나 뭐 스펙타클한 점에서 암살이라는 영화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은 그 박희순 씨가 잠깐 나오는데 일본 경찰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당하거든요. 예. 그 의열단 리더에 등장을 하는데요. 발가락에 총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창고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제 포위당하죠. 너는 뭐 어디도 갈 데가 없다. 항복하라라고 포위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굳이 발가락을 떼냅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영화 말미에 그게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기가 끄덕여지는데, 그러니까 영화의 결과를 위해 원인을 꿰맞추는 거죠. 예. 이런 설정은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시나리오에는 별로 나올 수 없는 설정입니다. 예. 결과를 위해 원인을 맞추는 거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의 밀도는 밀정이라는 영화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흥행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28만 명 들었고요. 송강호 공유의 조합이라면 뭐 영화의 만듦새를 떠나서 누구라도 호기심을 가질 것 같고.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작품으로 기록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김정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 예.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이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사실상 그 고산자 김정호의 이야기가요. 예. 그다지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데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각색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 박범신 씨죠, 작가. 예. 그 고산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김정호라는 인물의 당시 시대상,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은
흥선대원군과 그다음에 외척 세력이 그 대립각을 세웠던 시대죠. 그 시대를 이제 배경 삼아서 김정호가 그 권력 싸움에 이제 이렇게 막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려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강우석 감독이 영화로 옮겨 놓으면서 더더욱 대립 구도를 좀 더 극단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이 김정우의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물론 뭐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뭐 10만 킬로의 대장정을 통해서 9개월 동안 촬영을 했다고 해요. 마라도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그 사계절의 전국 절경을 오롯이 스크린을 옮겼는데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이야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계속 쥐도 만드는 얘기 있잖아요. 물론 TV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대단히 재미있긴 하겠습니다만 영화적인 매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게다가 영화 속에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이제 최승원 씨가 이제 고산자잖아요. 최승원 씨가 아시다시피 요즘 삼시세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그 딸이 그 밥을 하고 있으니까 옆으로 슬쩍 다가와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나 삼시세끼 다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영화에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쳇말로 이제 그 장면이 웃기려고 집어넣은 건데 이게 사극인데 좀 영화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잘 나가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관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믿은 강우석 감독의 믿음이 너무 순진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 배우의 이미지를 억지로 활용하려는 시도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뭐 고도의 정치 풍자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 현실의 이야기들을 그 사극 속에서 녹여내는 거 그런 거면 평가할 그 가치가 있을 텐데 삼시세끼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말하자면 나이브한 거죠.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흥행을.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어쨌든 배급사가 CJ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급력으로 관객을 끌어당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배급력도 영화의 만듦새를 극복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한 중박 정도의 흥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어정쩡하게 흥행을 의식하다 보니까 뭐 이산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고 이상한 산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이렇게 사극들이 본물처럼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치적 맥락이 있겠죠? 정치적인 맥락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극이 이전에는 흥행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만들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이라든가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이제 황산벌이라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가 사극도 흥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보였고요. 뒤이어 왕의 남자라는 작품이 1000만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광해의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 이렇게 그 시대극이 계속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제 충무로에서 생각하기에 시대극이 돈이 되는구나.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대극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대중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관객들이 어떤 결핍감과 또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투영된 그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흥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다면 고산자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핍 지점을 이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노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밀정이라는 영화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그 친일파라고 하는 그 미완의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암살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그 친일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집단적 트라우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뭐 물론 캐스팅도 화려하지만 대중들에게 더 광범위한 접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캐스팅이 화려하다는 거는 투자를 또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건 대중의 결핍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 이런 맥락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을 잡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영리하지는 않고요. 예. 감독 김지훈, 주연 송강호, 공유, 이거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극장에 걸렸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흥행이라는 사회 현상을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영화평론가 입장에서는, 예. 일제 강점기에 대한 우리의 패배의식이 어느 정도는 좀 극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밀정이라는 영화가 암살이라는 작품이 어떤 연장선에 놓여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흥행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투자자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밀정이라는 영화의 흥행, 추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현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퇴행적 이 면모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의 결핍이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분노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성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오늘 밀정 그리고 고산자 대동여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최강희 평론가님, 다음 주는 추석 이후에서 한 주 건너서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국민대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은 다 산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진짜요? 예. 제가 한번 지나가다 만났는데, 이 교수님은 어떤 책을 내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글쎄요. 예. 좀 전문적인 책들이어서. 예. 네, 그럼 나중에 좋은 책 내기로 하고. 예. 그때 소개해 주시게요. 네. 그거 보니까 우리 교수님은 대중적인 서적은 그동안 많이 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니, 그거야. 예. 전문적인 서적을 내시는 분이 뭐, 대중적인 서적 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책 하나는 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일본의 군부, 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 조선을 강탈했던 그 시대의 일본 군벌들 이야기를 다룬 책 많이 번역도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일본 우익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예. 네, 일본 우익에 우리가 비난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익의 정체랄까? 그 핵심, 작동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들이 안 하길래 급한 제가 책도 꼼꼼히 읽을 겸해서 몇 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타이키라는 일본의 우익 사상가. 예. 관한 아주 두툼한 책이. 그리고 도조 히데키라는 A급 전범이었죠. 예. 일본의 육군 상이자 수상까지 했던 군부 독재자. 예.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 도조 히데키 평전도 번역했었고. 예. 이번에 쇼와 육군이라고 일본의
2차 대전을 주도한 군부가 예. 얼마나 사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했는지. 예, 그리고 그 바람에 전쟁통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수없이 무참하게 죽어갔는지 아주 리얼하게 그린 그 책도 번역했습니다. 네, 책이 바로 쇼와 육군. 네, 쇼와 육군. 예. 네, 중앙일보에도 소개가 됐고 조선일보에도 소개가 됐는 예, 아주 네. 일제의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내부의 무능한 장군들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주제문을 요약할 수 있는 쇼와 육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교수님 오늘 만날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 만날 책은 화씨 451이라는 SF 소설입니다. 오.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미국의 아주 걸출한 SF 작가가 쓴 1953년에 쓴 작품인데요. 예. 아마 이 방면의 SF 쪽에는 거의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은데 예. 그 중에 제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참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하다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유를 뭘까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골랐는데요. 통계를 뭐 꼭 믿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뭐 OECD니 뭐니 세계 꼴찌 수준이고 예. 또 나쁜 것은 뭐 최고 수준이고 그런잖아요. 이렇게 독서량도 보니까 세계 192개국인가 중에서 몇 등이나 할 것 같습니까? 뭐 뒤에서 몇 등 하겠죠. 그렇죠. 166이랍니다. 예. 192개국 중에서 166이라는데 예. 성인들이 책 읽는 분량은 한 달에 0.8권. 뭐 이 정도고요. 참 이게 왜 그런가를 고민하게 돼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책에 관한 얘기 전제가 뭐냐면은 책을 안 읽고도 충분히 아름답고 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가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교육의 문제고요. 예. 교육이 뭐 경쟁 일변도로 대학 입시 일변도로 치닫다 보니까 좋은 책들을 조용하게 천천히 읽을 기회가 없죠 거의. 예. 어린 시절에 아동문학 동화를 읽는 수준에서 못 벗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 와서도 책 읽는 능력 자체가 거의 뭐 박탈당해 버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들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노동 시간이 뭐 길기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그것도 예, 예. 뭐 멕시코 다음인가요? 저녁이 없는 삶을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책을 천천히 읽고 뭐 감상하고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고 결국 자기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이건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책 안 읽는 사람들을 뭐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교육 문제에서 이 노동 문제까지 다 걸려있지 않은가 싶고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왜 교육을 이렇게 만들고 긴 노동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을 박탈하는가. 이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인들을 정말 이 평균적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기획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노예 교육 그리고 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그야말로 이제 개 돼지를 대량 생산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진시황이 분석 행위도 있었고 나치 시대에 뭐 책을 뭐 불태우는 그런 화형하는 그런 조도 있었고 그렇죠. 요즘에는 또 국방부에서 금서를 또 지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80년대만 해도 금서가 뭐 기본적이었죠. 예. 근데 보이지 않는 금서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 뭔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획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브래드버리가 쓴 화씨 451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스포일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스포일이 없어야 예.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실 텐데 이건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화씨 451이란 말은 일단 종이가 타는 온도랍니다. 책이 타는 온도. 섭씨람이 200 몇 도일 텐데요. 이 200 몇 도에 이르면은 책이 탄다는데 여기 주인공이
가이 몬테그라는 파이어맨입니다. 파이어맨은 원래 소방수잖아요. 예. 불을 끄는 사람인데 여기는 불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화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다니는 친구죠. 예. 소방수가 아니고 불을 지르고 다니는 방화수인데 어디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은 책을 태우는 겁니다. 책을 태우는 게 이 사람 직업입니다. 예. 근데 어느 날 클라리스는 소녀를 만나요. 학교도 안 다니고 하는 소녀를 만나서 이 삶의 아름다운 풍경들, 이 책에 관한 얘기를 듣고서 뭔가 깨닫습니다. 예. 아, 뭔가 이상하다. 예. 그리고 왜 책을 태우는지, 왜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지, 이런 것, 음모들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아, 책을 태우는 게 무시무시한 권력에 거의 작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책을 불태울까? 왜 책을 의도적이든 어떤 기획에 있어든 읽지 못할게 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책은 공포의 대상이자 멀리 해야 될 그 대상이 되어버릴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인 파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구절만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예, 예. 왜 책들이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 알겠소? 라고 질문하면서 얘기합니다. 책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숨구멍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지는 삶의 이야기들을 전해준다고. 그런데 골치 아픈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저 달덩이처럼 둥글고 반반하기만 한 밀랍 얼굴을 바라는 거야. 숨구멍도 없고 잔털도 없고 표정도 없는 그런 얼굴들 말이죠. 꽃들이 빗물과 토양의 자양분을 흡수해서 살지 않고 다른 꽃의 기생에서만 살려고 하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참 모습이요. 우리는 꽃에 물을 주면 그것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지만 현실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요. 하면서 이제 책이라는 건 우리의 살아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라는 얘기죠.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책은 다른 장소, 다른 세상, 다른 생각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이죠. 이 책이라는 게.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책을 자꾸만 두려워하게 하고 못 읽게 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삶의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워하는 뭐 어떤 누군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책을 불지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그 가이 몬테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방이 텔레비전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맨 드라마만 보고 맨 뭐 예능 프로만 보고 이러면서 세뇌당합니다. 맨 하루 종일 종편만 보고 하면서 세뇌당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책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지배자들이 자기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식민시대 때 식민지 교육, 또 노예 교육이 그랬듯이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전들 하나씩 불태워갑니다. 그리고 고전을 가르치는 방법도 뭐냐면 이 알약 만들듯이 음식 먹는 게 귀찮으니까 이 알약으로 제공하듯이 햄릿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고전들을 15분짜리 단막극으로 만들어서 압축해서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햄릿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하면서 한 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제공하고 이제 당신이 한 페이지만 읽으면 고전들에 통달합니다. 읽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전들을 압축 요약해서 제공하고 그걸 만난 사람들은 마치 그 햄릿을 읽은 것처럼 고전을 읽은 것처럼 착각해버리죠. 행간에 있는 뭐 무수한 의미들은 발견할 능력이 없겠죠.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책이 안 읽으니까 일단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책입니다. 스포일이 너무 많을까봐 예.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결론 가이 몬테그가 알고서 이제 그레인저를 비롯한 전사들을 만납니다. 책을 불태우는 세력에 저항하는 전사들을 만나면서 예. 서서히 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전사들의 투쟁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책을 다 태우하니까 책을 읽는 전사들이 한 권씩 한 권씩 책을 암기합니다. A라는 사람은 섹스피어, B라는 사람은 햄릿, 뭐 C라는 사람은 장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버려요. 책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 책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싸움의 과정들이 쭉 드러난 아주 그 우울한 미래. 원래 SF 소설들이 디스토피아를 그린 경우가 많잖아요. 유토피아보다는 예. 암울한 미래를 통해서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조명하죠. 예. 네, 그런 그 SF 소설의 그 진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리고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SF를 읽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통찰하는데요. 사실 이 책과 더불어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 마크 바우어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책인데요. 그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젊은 미국인들을 바보로 만들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는가 라는 그 책인데, 우리 정보에는 아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정보의 바다에 빠져있고 허우적대죠. 그러면서도 어떤 책 한 권을 느긋하게 고전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등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는 하지 못하는 아주 무력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을 다 살 필요는 없고요. 뭐 도서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도서관 운동도 하시면서 좋은 책을 읽으시면 좋겠는데, 특히 화씨 450일은 꼭 구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런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자들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언어들 그리고 날카로운 정신들을 끝없이 우리가 벼려나가고 키워나가야겠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좋은 고전들, 좋은 책들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독서 근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독서 근육.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많은 성가신 일들이 있잖아요. 예. 훌륭한 풍경을 보려면 등산 근육이 있어야 하듯이 좋은 책을 만나려면은 독서 근육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좀 성가시더라도 뭐 읽게 되고요. 또 귀찮더라도 끝까지 읽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들을 즐겁게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독서 근육을 기르는 과정에 오늘을 읽는 책이라는 이 꼭지가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이런 화씨 451은 제가 더 이상 스포일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고요. 예. 우리 사회를 거꾸로 읽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책입니다. 예.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 화씨 451에서 제목의 영감을. 화씨 911.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감받아서 이 미국 사회를 풍자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아, 그렇군요. 미국인들은 거의 고전급에 올라있다 그럽니다. 예. 화씨 911은 아는데 화씨 451은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화씨 451 읽으시고 화씨 911을 보시면 어떻게 패러디 했는지도 아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화씨 451. 박상준 선생이 번역한 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최근에는 이제 황금가지에서 나왔는데, 화씨 네. 451.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 뭐 책을 다 사면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차 사고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크게 물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책을 사라고. 네, 제가 책 사면서 위로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핑계를 많이 대죠? 예. 뭐 한번 차 사고 나서 다리 분질러졌다고 생각하자. 예. 그 돈으로 책 사자. 이런 식이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이 책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원래는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북,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 등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거제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두모실 펜션, 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자 3분 발표합니다. 늘 깨어있기님, 정답 아사히 신문 맞히셨습니다. 저는 국내 3위 자동차 업체 판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는 생산 공장과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부분 파업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 사내 게시판에서 타 지역 판매 사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판매 사원들이 노조를 욕하더라고요. 노조 때문에 차를 못 팔고 있다면서요. 이완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옆집 암소, 귀족 노조를 죽여달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뿌리 깊은 노조에 대한 반감을 어찌 극복해야 할까요? 파업을 한다고 하니 죄다 노조 욕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실 파업으로 저도 영업에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차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정말 암울하네요. 네, 약자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깨어있기님, 네, 아이디만큼 늘 깨어 계시네요. 힘내십시오. 자, 이번엔 봉키님 당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사히 신문 마치셨습니다. 저는 청년 실업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에서 전해주는 여러 저널리스트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항상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노력한다면 좋은 날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님, 아사히 신문 마치셨고요. 빠지지 않고 김용민 브리핑을 듣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한 번도 퀴즈 응모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시간이 나게 돼서 퀴즈를 제때에 응모하게 돼 정말 신납니다. 전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덕분에 남의 돈으로 밥 먹지 않아도 돼 내심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약회사의 스폰을 받는 송년회들이 잡혀 있더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선결제를 하거나 제약회사들 여럿이 모여서 결제를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용기 없고 돈도 없어서 답답하지만 점차 나아졌으면 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양심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계신다고 하니 네,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 긍지가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디가 식사준표인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생김새가 꽃보다 남자의 준표를 닮았다고 해서 식사준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좆가고 계시네요. 오늘은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하게도 1년 반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거 해명을 받을 길이 없어서 꼼짝없이 죄인으로 낙인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 선생님, 물론 중간에서 배달한 사람도 있고 그 배달한 사람한테 나 준표가 받지 않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회유하기도 했습니다만 다 답답한 마음에 한 거지 저는 정말 부정한 짓을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대선 후보가 될까봐 노심초사 염려해온 친박의 농간으로 보입니다. 이 선생님, 저는 대권에 대한 꿈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저 무사히 2018년까지 경남지사를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 선생님,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면 안 받은 거지요. 이 사람 말을 못 믿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350만 경상남도의 수장인데 말입니다. 식사준표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식사준표님의 이미지로는 어차피 끝났으니 성을 구씨로 바꾸는 겁니다. 구준표. 당연히 외모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썹 문신하듯 얼굴에 점 하나만 찍으면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의 노래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경남 패러다이스 어떻습니까? 미쳤다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은 시경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네? 미쳤다고 소문나면 경남지사직도 내려놔야 한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도지사 집무실 또 도지사 관사를 감옥처럼 입구에 쇠창살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준표님은 내내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또 집무할 때만 빼고 수갑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내내 웃고 다니는 거지요. 기자들과 만나면 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개야, 월월 어때? 잘 짓지?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준표님이 행여 시경을 사느라 감옥에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 범죄자라는 인식이 더 크게 심어진다고요? 경남지사 레인더까지 오게 된다고요? 주민 소환 투표 때 범죄자는 즉각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마타도어에 휘말리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아예 저승사자 모양으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승에서 성완종 만나면 가부당간 쇼부를 치겠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네? 경남도지사가 그렇게 품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회유는 왜 해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 새끼야? 어? 품이 없게. 야, 이 새끼야. 검사가 또 판사가 이 사건은 제일 쉬웠단다. 어? 근데도 억울하다니, 이 새끼. 어? 야, 이 새끼야. 경남도민들이 아메바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곡 백학 일부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едшие полей не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х журавлей. Они до сей поры с времен тех дальних летят и подают нам голоса. Не потому ль так часто и печально мы замолкаем, глядя в небеса.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